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쪽 같은 제주물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여러분들, 봄쯤 되면요. 이 제주도에는 아주 반가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걸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비가 끝나면 고사리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래요. 오! 봄에 제주에 와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네요. 고사리 나물에 밥 비벼 먹어야죠. 와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비가 끝나고 나면요. 이 제주 비가 땅속 깊이 스며들고 그게 다시 우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긴 물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지질과 지하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금쪽 같은 제주물 시즌2 함께 수맥을 짚어볼 두 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처럼 깊은 호기심을 가진 논리파 박성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하수처럼 깊고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호기심 가득한 논리파 리포터 박서원입니다. 오, 네. 왜? 오늘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제주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잘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깨끗한 용천수를 닮은 감성파입니다. 논리파와 상당히 상반되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년단체인 디프다 제주의 변수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물에 대한 거고 제 바다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어떻게 지킬지 그런 것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연결돼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금쪽 같은 제주물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물꼬를 터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땅속 물길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화산섬 제주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오랜 물의 여정을 들려주실 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 환경연구센터의 김용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가 낳은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정말 제주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성산읍. 어머 세상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거라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하셨겠는데요. 아마 그때는 몸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산 일출봉을 매일 바라보고 네. 석지코지에서 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 있으면서 내 유전자를 여러 쪽으로 공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그 유년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직접 파신 우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닷가 가까우니까 우물이 이제 밀몰 때 올라왔다가 이제 썰물 때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치도 담가 넣고 수박도 담그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이 시원한지 1년 내내 잘 몰랐거든요. 예, 지금은 알게 됐어요. 아마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하수를 공부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대했던 그 낭만도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준비한 것 같잖아요. 네. 네, 준비됐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보통 애가 나오면 마을이 다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네가 다 네. 키워야 된다. 성산일출봉 근처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주도는 시인이 많습니다. 네, 성산일출봉을 관장하는 시인이 딱 박사님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용철이 나더려 거치지 말라 나 키우켜 넘어 있나 학 아, 이렇게 마을이 키워냈다. 세상에. 우리 학시 생각도 나면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주에 대한 이야기, 지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여러분 혹시 제주도 지하수 하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한라산이 있다 보니까, 예, 그것과 연결돼서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전 굉장히 좀 방금 태어난 물에 대해서도 좀 신기한 게 그런 거는 굉장히 산뜻하고 아무래도 세핑이잖아요. 예, 물은 세핑.
그래도 굉장히 산뜻하지 않을까라는 그죠? 생각이 세핑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거일 거니까. 여기에 받고 제가 더 순수하게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아. 지하수는 뭐 밑에 있으니까 지하수인데 그렇죠.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닐 테고 아까 뭐 빗물이 지하수로 된다고 했는데 어제 내린 비가 오늘이 되고 오늘 내린 비가 내일이 지하수가 되고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제주도 그 수월봉에 있는 지층 단면이에요. 그 세계 지질공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먹을 것 중에 혹시 좀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크레이프요. 그 좋아하시는 케이크, 네. 시루떡. 시루떡.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루떡을 좋아해서 저는 이걸 시루떡하고 비슷하게 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층이 상당히 복잡해요.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산섬이거든요. 근데 화산 활동이 어느 날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200만 년 동안 100번 넘는 화산 활동으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화산 활동을 해서 용암이 쫙 깔리고 난 다음에 한 뭐 몇십 년, 만 년 있다가 또 한번 화산 활동이 있어서 또 한번 깔고 그다음에 이쪽 마을에 화산 터지고 저쪽 마을에 화산 터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딱 잘라 보면 마치 이런 그 시루떡이나 케이크처럼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는 그런 지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루떡을 빗대어서 제주도 지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주도 지질을 알려면 방금 제가 아주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잡한 만큼 땅 속에 있는 지층을 하나하나 저희가 꺼내어서 알아보는 그런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기술이 발전이 돼서 시추 장비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코어를 직접 우리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주도에서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서 땅 속에 있는 암석들을 꺼내서 이제 진열을 해 놓은 겁니다. 지표에서부터 저 깊은 지하 한 300m, 400m까지 시추한 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표에 제일 가까운 애들이 제일 젊은 애들이고 저 깊은 애들은 제일 나이가 많은 애들이겠죠.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네네, 아주 초창기 때 제주도가 형성되는 아주 초창기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의 갖는 특징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형태의 지질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설명 없이 들으면 그냥 우주선 발사대 같아요. 저도. 네. 와, 그리고 정말 아까 대단한- 수월봉 같은 경우는 네네. 눈에 보이니까 그냥 봤을 텐데 네네. 시추 코어는 이렇게 시추를 해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블랙박스 모르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색깔도 보니까 약간 우리 도라르망 색깔 같잖아요. 네. 화강암. 약간 용암이랑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혹시 그 용암 실제로 이렇게 용암 화산이 움직이는 그런 곳도 가보셨어요? 네. 제가 아주 운이 좋아서 한번 그 하와이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연구 연가를 갔었는데 그때 하와이 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 조사를 갔는데 그때 실제 용암을 보고 채취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네. 한번 썰을 들어볼까요? 네. 오, 너무 네네. 궁금해요. 수업보다 그게 더 즐겁죠. 그러니까 예. 사실- 첫사랑 썰이랑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하와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섬인데 섬이죠. 하와이도 화산섬이에요. 네네. 하와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섬은 이제 더 이상 화산 활동이 없는데 하와이가 여러 개 섬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빅아일랜드라는 섬은 아직도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근데 휴양지로도 많이 가긴 하는데. 휴양지도 많이 사람들이. 가죠. 네네. 그래서 그 미국의 지질조사소에서는 그 화산 활동을 1년 365일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을 때는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대학교 교수님하고 한번 갔었는데 제가 동영상도 한번 그때 찍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오늘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그마가 지표에 나오면 용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용암. 오, 중에- 이거 완전 무슨 CG 같아. 직접 네.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예. 제공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용암 중에서도 그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암은 용암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다 막 이런 느낌 나잖아요. 하와이 말로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암마다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용암의 성질이 이제 점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맨 처음에 잼처럼 보이는 거는 파호에호에 용암이라고 하와이 말로 파호에호에. 파호에호에 이렇게 용암이 파호에호에. 네, 넘친다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네. 이름이 예쁜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픈 느낌 나니까 용암이에요. 용암.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파호이호이 용암하고 용암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름을 하와이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용암은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용암은 보시면 용암이 지나가면서 뭔가 자꾸 떨어져요. 자갈 같은 것들이 자꾸 떨어져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뭔가 하나인데. 크런치 같아. 맛있어 보여. 이거 심지어. 요 옆에서 치주코아에서 제주도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비슷하죠. 이게 그 지하 한 150m쯤에서 이게 나온 건데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그런 용암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그 암석들이 이런 것들이 지하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지하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이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려면 어떤 그 물이 잘 통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구조 중에 이런 그 자갈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그 층이 또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클링커라고 하는데요. 클링커층이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용암이 흘러 바다까지 흘러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암은 뜨겁잖아요. 바닷물은 차갑고 그래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만나면은 그냥 격렬하게 폭발하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발을 하는데 잠깐 보시면 폭발하면서 까맣까맣한 것들이 같이 보이시죠? 튀네요. 그것도 용암이 굳어서 깨져서 같이. 그래서 그게 이제 저런 바닷가에 쌓이면 걔도 지하수가 잘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층이 됩니다. 제주도의 동쪽의 지하에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게 제주도 동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산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산이 이제 분화구 입구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용암들이 강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서 바다까지 흘러가고 보시면 옆에 까만 데는 이미 흘러가서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암의 양이 많을 때는 넓게 흘러가다가 작아지면 좀 좁게 흘러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표를 덮는데 지금 요거는 그 미국 지질소에서 18년도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용암을 날짜별로 덮은 그 지도를 만드는 점점 건데 넓어지어요. 주황색이 지금 그 날짜의 용암인데 처음에는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약간 좀 북쪽으로 용암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암이 흐르는 것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형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항상 이제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우리가 그 빈대떡을 쫙 펼치듯이 용암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죠. 되게 불규칙하게 가죠. 저런 불규칙한 용암들이 쌓여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으니까 땅속도 상당히 불규칙하겠죠. 그러게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도 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시추를 하는데도 제주도 땅속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하수와 제주도의 땅속 지질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의 흐름을 한번 다시 공부하러 한번 들어와 볼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이제 땅속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지하수가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지하수를 공부를 할 때는 물의 순환을 이야기를 해요. 물은 빗물에서 증발해서 빗물이 구름이 맞아서 빗물이 되고 땅속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가 되고 흘러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증발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가 오고 그 비중이 얼마만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얼마만큼이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네. 얼마만큼은 또 강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네. 요거 어떻게 퀴즈를 잠깐 드릴까요? 제가 퀴즈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요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좀 드릴게요. 자, 제주에 내리는 비의 몇 %가 지하수가 될까요? 정답. 먼저 하시죠.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진짜로? 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정확해요. 전 잘 모르는데 한 수미 씨? 60%? 60%? 정확해요? 저는- 예. 반대로 40%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왜요? 놀라지들 마세요. 예? 제주도에 네. 하천이 어. 한 14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지방하천으로 분리된 건 60여 개소.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직업이잖아요. 예. 얕고 넓은 지식.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 자, 60이냐 40이냐 조금 더 가까운 분한테 저희가 네네네.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네네 예. 정답 뭐죠? 40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역시 공학하셔서 잘 네. 아는 40%! 이게 왜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이분이 맞춰서 그래요. 네. 네, 그 이 물의 순환을 할 때 이런 거를 요소를 이제 물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물의 순환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강우량은 우리가 매일 그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주도에 내리는 전체 강우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천에도 그 유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는 얼마만큼 흐르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늘로 다시 증발하는 양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빗물에서 하천물, 그다음 증발한 물 이런 것들을 이제 빼고 나면 땅 속으로 이제 스며든. 그래서 네, 대략 40%에서 45% 이게 매년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대략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육지는 한 13에서 18% 정도의 빗물이 함양되는 반면에 제주도는 40% 이상 함양이 됩니다. 땅 속에서 많은 물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이 이제 순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맵에 이 지도에 보이는 숫자들이 있어요. 보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깐만. 예, 이쪽 바다 쪽으로 갈수록 커지네요, 숫자가. 커져요. 네네. 그럼 물의 양 아닐까요? 물의 양. 는 아니고요. 아니면 물의 나이? 물이 물의 나이. 얼마나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하에 있었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오래된. 네, 오. 바다 갈수록 이제 조금 빠져나가니까. 빠져나. 오, 좀 날카로웠어요. 네. 예. 어떠세요? 물의 나이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이어도 우리 성원 씨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니, 전 아까 맞췄으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제 대답까지 들어서. 공대 출신이신데. 졸업만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숫자들은 네, 그 물의 나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거는 바닷가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데 어떤 거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일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이제 그동안 제도 지하수 나이 측정한 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 2001년도에 그 제주도 동서남북에 지하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평균 한 19년 정도 나왔어요. 지하수 연령이. 그리고 2004년에는 이제 서부 쪽에만 했는데 그때는 지하수를 상위에 있는 얕은 지하수하고 깊은 지하수하고 따로 해봤어요. 근데 얕은 지하수는 20년 정도로 젊고 깊은 지하수는 한 60년 정도로 좀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얕은 곳에 있는 지하수가 훨씬 젊다. 예, 그래서 지하수가 같은 지점에 있어도 우물 안에 있어도
얕은 곳에 있는 게 훨씬 더 젊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23년도에 네. 또 남부하고 북부 그 제주도에 있는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용천수 남쪽 북쪽에 용천수가 또 많아요. 용천수는 평균 한 5년 정도 나이를 갖고 지하수는 평균 한 18년 정도의 나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나이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네, 나무는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러게. 네, 물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부부싸움도 아니고. 어떻게 언제부터 탄생 순간이 언제부터라고?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 아닐까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미네랄이나 뭐 그렇죠. 오. 예. 뭔가 더 물에 있겠지.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 우리도 네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병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도 물도 뭐가 생기겠지. 아 그럼 더 많이 들어있나? 그렇지. 예, 그렇죠. 뭔가 더 많거나 적거나 그 예, 둘 그런 중에 거를 하나죠. 찾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물의 특징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물은 분자가 H 투. 잘하시네요. 아, 네. 그럼요. H가 두 개고 네. 산소가 하나잖아요. 네. 이 H 수소가 돌연변이가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1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네. 3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 수소가 있어요. 그거를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 돌연변이의 양을 가지고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연변이가 양으로. 네, 그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 예, 지하수의 나이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역시 너무 근데 이런 과학적이야. 애들은 너무 어렵죠. 지금 이미 어려워요. 제 나이도 세기 힘든데 아까 나도 나이가 몇 살인지 삼중수소 몰라. 아까 뭐라 했죠? 몰라요. 네, 아니, 네네. 돌연변이요. 네, 돌연변이. 그래도 우리 정확한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은 또 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요 정도는 얘기를 하고 나이는 물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온, 삼중수소 같은 그런 이온의 많고 적금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네네. 빨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혹시 현기증 네네. 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예, 있어서. 예. 물의 나이 할 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의 나이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생일이 그쵸, 있죠. 생일. 근데 물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지하수의 생일. 지하수도 생일이 있어요? 네네.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요. 언제 생일이 있어야 그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이 되니까. 예, 예. 땅에 떨어진 날. 땅에 떨어진 날. 네. 네. 한 90% 정도 맞습니다. 거의 예, 맞은 예, 건데? 예, 예. 예.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답으로 하고. 예, 땅에 90%는 땅에 떨어진 날이 이제 더 정확하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동위원소라든지 이런 그 나이를 추정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예? 배경 농도가 초기 농도가 변하지 않는 그 순간.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공기 중위하고 격리가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의 변화는 땅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게 그게 시작이에요. 예. 빗물이랑 달라지는 그 그래서 공중에 있으면은 그거는 아직 나이로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하수한테는 하늘이 엄마 뱃속인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우와. 예. 아니 근데 그럼에도 우리 박사님은 네. 지하수들이 거의 새끼처럼 네네. 자식처럼 뭔가 저희한테는 그렇죠. 애정을 예, 갖고 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자식이 60이 넘어서 막. 자기보다 나이 많고. 최소가 60. 동안이잖아요. 네. 빗물에서부터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뭔가 바뀌잖아요. 어. 뭐가 바뀔까요? 지하수에 뭐가 바뀔까요? 나이를 먹으면 네, 지하수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바뀌겠죠. 농도, 농도, 깨끗함. 지하수의 깨끗함도 바뀌기도 하고, 공간. 예, 예, 위치도 바뀌고, 예, 예. 그러니까 지하수가 딱 처음에 탄생해서 예.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예. 주변에는 이제 그 하늘에는 엄마가 있다면 땅에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구나. 키워줘요. 예. 예. 버릇이 좋아지나. 아빠가 암석에서 자꾸 이온을 이제 줘요. 예, 이온을 주고받아요. 오. 네, 그러면 빗물에는 사실 중류수하고 가깝거든요. 이온이 되게 작아요. 네, 그렇지만 땅속에 들어가면서 아빠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온들이 점점 이제 양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하고 교감을 많이 할수록 그런 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이 이제 진화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 아이고 어려워라. 네. 화학 성분은 뭐 여러분 이제 뭐 나트륨 이런 거 아시죠? 나트륨 알아요. 네. 나트륨 많이 먹으면 짜.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 아시죠? 네, 눈 떨려, 눈 떨려. 알죠. 네. 칼슘. 칼슘. 네, 뼈 튼튼해. 멸치, 멸치. 아시죠? 칼륨 뭐 이런 거. 칼슘 친구. 예.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암석에서 녹아 나오는 것들이에요. 흘러가면서 원래는 없었다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암석을 끌고 먹으면 이런 게 섭취가 돼요? 물론 그렇지만 바로 먹으면 이제 간에 좀 지장을 주겠죠. 머리 끓이고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하수가 대신 다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나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도는 사실 실험실에서 막 분석해야 되고 막 해서 어렵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우리가 이 그 농도를 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 전도도라는 건데 이온의 농도가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에 있는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가 달라지는데 B는 전기 전도도가 한 10에서 한 100 정도. 보통은 한 10 근처. 되게 낮아요. 100 정도 가면은요. B가 100 정도 가면 공기가 아주 오염된 거예요. 공업지대 이런데. 그리고 지하수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암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0 이상 300, 400, 500 뭐 이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거는 탄산 이런 게 있는 그런 지하수는 한 몇 천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흘러 바다에 가면은 바다는 5만 3천, 5만 5천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외국의 그 사해 소금 호수 이런 데는 10만 뭐 이렇게 넘어가요. 거기는 쌓이기만 쌓이고 물은 계속 증발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의 그 안에 있는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연기 전도 한번 측정해 보실까요? 그래도 돼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우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그 여러 가지 빗물, 지하수, 그다음에 해수의 그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전기전도도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장치가 센서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수돗물하고 그다음에 지하수하고 네. 그다음에 소금을 좀 섞은 예. 좀 짠 지하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바닷물을 좀 표현해낸. 네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전기전도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값을 보고 네. 맞춰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근데 네. 지금 소개할 때 수돗물을 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순서 아니고 아니에요. 임의로 말씀해 예, 주신 예, 거래요. 예, 예. 정직해 네. 보이셔가지고. 네. 자, 이거 멀리서 보면 약간 음주 측정 나온 더더더더더더. 맞아요. 범업 씨도 살 사람 같아서 이거는 지금 114.10 1. 조금씩 바뀌죠? 네, 네, 네. 114.1 114 정도 나옵니다. 114. 114. 네. 1번 114. 단위는 마이크로지멘 퍼 센티미터. 마이크로시멘 퍼센티미터. 자, 이거는 86점? 네, 86. 되게 낮네요. 네. 86, 아까 114. 네. 86 마이크로시멘 퍼센티미터. 얘는 자, 한번 볼까요? 우와, 36,999, 37,000, 37,400. 네. 37,400 호가. 네. 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세 번씩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낙찰! 우와! 38,000 막 이렇게 넘어가죠. 그쵸, 37,800까지 왔네요. 아, 정답 나왔습니다. 저도 나왔어요. 저도 네. 나왔어요. 114 정도 114, 나왔고 86. 이게 38,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빼박 소금물. 소금물. 예. 빼박 진짜 소금물. 빼박이에요. 네. 그다음에 확인. 요게 정수, 자, 확인해 봐야 되죠. 맞아요. 요게 수돗물, 자, 소금물. 소금물 맞습니다. 선생님, 네. 학생들 속도를 좀 따라가 주세요. 선생님 혼자 저희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개가 중요해요. 네.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박사님이시니까. 자, 요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수. 예, 슬기 씨 한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지하수. 네. 얘가 수돗물. 수돗물. 네. 이게 약간 100 몇이었죠? 114. 114. 예, 예. 86. 86. 예, 예. 왜냐면 지하수가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낮. 조금 더 낮아요. 예. 제주도여서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지하수도 제주도에서도 아까 나이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이 지하수를 뜬 곳에 전기 전도도가
그럼 한 제주도라도 조금씩 전기전기 달라요. 제주도는 수돗물도 지하수를 가지고서 하거든요. 근데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많이 안 나죠. 나요. 근데 수돗물은 이제 그 긴 배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우리가 살균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배관을 옮겨가 오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온이 살짝 높을 수는 있습니다. 예. 몸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아유, 수돗물은 당연히 정수를 다 해서 수질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마르실 텐데.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하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하수의 온도예요. 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하수의 온도는 대기의 온도, 네. 기온에 변화하는 그 변동폭하고 똑같이 변동한다. 아우. OX, X. X, 완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XX. 저는. 그쵸. 그럴 것 같죠. 예.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럴까요, 근데? 예, 맞아요. 지하수는 너무 밑에 있잖아요. 얕은 데는 5m, 3m, 5m에도 있어요. 예. 그럼 더 깊은 데도 있지만. 그럼 예. 걔네들은 변할게요. 아, 네네. 걔네들은 변할게요. 그때 다른 걸로. 예, 아, 예. 더욱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예. 정말요? 아, 이게 정답이에요? 네네네. 기온만큼 기온폭만큼 변하지는 않지만, 얕은 데에서는 이제 변합니다. 우와. 그렇지만 점점 들어가서 대략 10에서 15m 정도 더 아래 내려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대기 온도와 상관없어요. 그죠. 연중 일정해요. 야만큼의 폭은 있겠죠. 근데 연중 변화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와. 그게 지하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슬기 씨는 딸기를 그 노지 딸기를 먹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지요? 예. 노지 밭에서 키우는 비닐하우스 말고.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왜냐면 저희는 뭐 직접 재배해서 먹지는 않으니까. 근데 딸기 체험을 하러 가도 늘 네. 비닐하우스에 있는 네네. 딸기 재배해서 우리가 먹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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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전에 원래 딸기는 5월 달에 그렇죠. 나오던 거였어요. 그때 근데 제철이죠. 그때 제철이었죠. 근데 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 맞아요. 거예요.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딸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예. 그 딸기를 12월 달에 먹기 위해서 난방을 해줘야 돼요. 겨울이 춥잖아요. 그쵸. 예. 딸기가 저온 그 작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추우니까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 같은 걸로 해서 난방을 해주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딸기 한 팩에 5만 원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하수가 갖고 있는 온도를 이용합니다. 우와. 지하수를 뽑아서 비닐하우스의 지붕에다가 뿌려줘요. 그래서 얇은 막을 형성을 해주는데 그걸 수막이라고 하는데 수막을 형성해줘서 낮 동안에 햇볕에 데워진 온도를 밤 동안에 지켜주는 거예요. 수막이 지하수가.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이제 딸기를 겨울철 밤에도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미스트 뿌린 것처럼 저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그게 네네. 수박 재배군요. 네네. 그래서 외기의 찬 온도를 지하수가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 우와. 예. 진짜 물 방울 안에서 자란 딸기네. 그러네요. 수막을 형성해 줍니다. 수막. 예. 반대로 겨울에는 지하수 온도가 15도니까 밖에 영하보다 따뜻하잖아요. 반대로 여름에는 지하수 온도가 시원하죠. 시원하죠. 우리나라는 막 30도 넘어가는데 지하수는 15도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여름에는 반대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차게 만들고. 차게 난방이 아닌 냉방을. 냉방으로 용으로 쓸 수 있겠죠. 그게 건물에 적용하면 냉난방 보조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와, 예. 연료비를 엄청 아낄 수 있겠네요. 절약할 수가 전기세도 있죠. 그렇고. 친환경적이고 그러게요. 재생 가능하고. 그래서 지하수가 갖고 있는 온도를 지하수를 꺼내서 열을 교환하는 그런 그 교환 장치를 사용을 해서 여름에는 이제 냉방, 겨울에는 난방 이렇게 건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지하수가 갖고 있는 항상성, 온도의 항상성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요새 그 전 지구적인 글로벌 키워드 중에 하나죠. 기후 변화. 요새는
기후 위기, 이상 기온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자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가 오는 패턴 뭐 이런 거로 얘기했습니다. 기온도 영향이 있고 뭐 태풍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는 이제 비가 오는 패턴인데 강수량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겠죠. 적당히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패턴을 보면 강수량의 전체 연평균 양은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조금씩 증가하거나 뭐 지역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뭄이 오면 더 심해지고 홍수가 와도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왕창 오고 비가 안 오면 아예 안 오고 그렇지만 1년 내내 합쳐보면 비슷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그 극한 강우, 극한 그 가뭄, 극한 홍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5년, 뭐 6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그 가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상당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 보면 지하수를 쭉 그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 모니터링했던 자료를 이렇게 경향을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관찰이 됐고, 예. 그리고 보통 그 여름에 제주도는 태풍이 많이 이제 그 한 번씩 두 번씩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비가 또 크게 같이 오거든요. 예. 태풍도 안 왔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7년도 전체 연평균 강수량이 제주시에서 지난 94년 동안 기록했던 그 강우 기록 중에 가장 최소 강우량이었어요. 어머머머. 네, 1929년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2017년도 가장 작았어요. 그만큼 강수량이 이제 작았고 한 50평년에 한 50%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 농업 용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그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수자원인데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주도도 사실은 풍부한 지하수 자원,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관리는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맞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과거에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예,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지하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스며들어서 이제 지하수가 되는데 스며들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점점 제주도도 많아지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비 오면 빗물이 모여서 그냥 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막 그 주변에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빗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것 때문에 못 스며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비닐하우스에 모이는 그 빗물을 잘 모아서 땅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하면 원래는 유출이 돼가지고 그 없어질 물이지만 땅속으로 넣어서 빗물 지하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수 인공 함양이라는 그런 용어로 해서 하는데 남는 물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하천도 원래는 건천이에요. 건천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그 천하 계곡이라는 곳에 흐르는 사진인데 원래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저거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때 하루에 한 80mm인가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이제 흐르는 모습인데 저런 물이 근데 하루만 지나면 또 싹 사라지고 없어요. 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저런 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모아서 땅속으로 좀 넣어주면 나중에 모자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지하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런 연구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끝맺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촘항이라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으는 그런 항입니다. 나무에 저렇게 그 갈대 비슷한 새라는 그 마른 식물을 엮어서
예, 나무에 기대고 그거를 이제 항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데 비가 오면 저걸 타고 빗물이 계속 모여서 예, 빗물을 모으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근데 저 새를 통과하면서 필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손주들은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시설들을 밭에도 설치하고 집에도 설치하고 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를 이제 뚫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예, 귀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그때 그 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물을 이용했던 이런 것들을 했듯이 지금 21세기 우리 제주도에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지혜로운 물 관리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절약 정신도 필요하고요. 그런 이야기로 예, 오늘의 강연을 마쳐볼까 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제주 지하수란 철학자? 네, 왜냐면 흐르면서 변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어떤 그릇이든 다 이제 담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함? 모든 물이 그렇겠지만